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부제는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이고요. 저자는 신우섭 님이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현재 의사로서 의정부에 있는 오뚜기 의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약 없는 임상의학회 회장이자 채식 의료인 모임인 베지닥터 회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이고요. 201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게 되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직 의사가 건강하려면 병원을 멀리하고 약을 끊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 드나들던 병원에서 병을 얻게 되고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니 이런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동안 내가 믿고 알던 건강상식이나 의학적 지식들이 실제로는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어쩌면 오히려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저자의 아들이 아토피로 인해 잠도 못 자고 가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법을 모르고 있으니 그저 약을 자제하라고 밖에 해줄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과 의사로서의 자괴감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의학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저자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됩니다. 원인과 치료법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 더 정확히 말해서 식습관에 있다는 사실과 치료 역시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죠. 본문의 내용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은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후 저자는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에게 약 대신 식습관을 바꿔서 처방하고 그 처방에 따라 식습관을 바꾼 환자들이 각종 질병에서 회복되는 아주 기적적인 치료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비만, 아토피, 비염, 루푸스, 역류성 식도염, 요통, 크론시병, 그리고 원인 모를 어지러움증,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식생활을 바꿨을 뿐인데 건강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 현재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의 결과라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도 건강과 식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5년 전쯤 읽었고 책에 나오는 그 실천 방법대로 현미와 소금을 지금까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미는 밥으로 해서 먹지는 않고요. 오히려 현미 가루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에 주겸이나 암염을 타가지고 녹여서 그래서 이제 한 잔씩 마시고 있고요. 저는 몸이 아파서 소금이나 현미를 먹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몸을 계속 유지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싶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더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놀라웠던 것은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31세로 나왔거든요. 이게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년 젊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고도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 책을 이번에 또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은 건강 서적 중에 손꼽을 만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막힘없이 그래서 술술 읽힙니다. 이 책이.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나 치료 메커니즘을 자세하고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누구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자세하게 또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혹은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책을 강추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 발목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 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다칠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붓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화시킨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흔히 두통이나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의 두통약 땡땡땡이나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땡땡땡땡 같은 약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광고되고 약국에서 아니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듣지 않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 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몸의 염증과 통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약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면 더 악화된 형태로 난치병이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되어 그에 따른 약을 먹는다 해도 결국 부위가 점차 넓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병에 노출되고 신장이나 간 기능이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약은 더 심각하게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들을 만들어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안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은 나에게는 괴로운 증상이겠지만 실제로는 혈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사실은 이런 생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쳐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다면 소화기관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맞이하는 위부터 고장이 나고 장에서도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한 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은 체내에 점차 쌓이는데 특히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말초 혈관들부터 증상을 만들다가 점차 큰 혈관들에도 증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손발이 저리고 아프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신호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서 바꾸면 증상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신호가 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빨리 증상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상만을 빨리 없애려 하다 보니 증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어떤 목적 아래 일어나는 것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고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처치라도 해주어야 하는 의료인이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들, 즉 대증요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증요법은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됐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3알, 4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나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낙심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불치병 판정을 받고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아토피,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당뇨,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이 이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대증치료에만 힘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증치료는 수많은 불치병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의료진이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견뎌보다가 잘 안되어 약을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약들이 병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약이다 보니 대부분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은 잠시 약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만 우리 몸은 회복되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심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더 강력한 소염진 통제를 처방하고 우리 몸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하던 시절에 공중보건의협회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유병률 조사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이라는 조금 무서운 표현을 써가면서 마을 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혈압을 재준 뒤 조금 높게 나온 주민들은 다시 보건지소로 불러 재검한 다음 계속 혈압이 높으면 약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국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교육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면 대증요법의 약과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질병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어머니가 당뇨병이면 그 자손들은 대부분 당뇨가 됩니다. 특히 딸들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또 어머니가 비만이면 그 자손들도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입맛 때문입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는 찬장과 냉장고를 채워 넣는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이때 입맛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병이 생기면 자식들도 같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있다 보니 병의 원인을 가족력이고 유전이고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병이 있어도 그 자손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치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유전은 절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했던 잘못된 식사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생활습관 병에 속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식생활에 빨리 노출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량한 식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항상 소금을 곁에 두고 살아왔는데 왜 현대에서는 소금을 질병의 원인으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정제염인 염화나트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기 어려운 자연염에 비해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정제염이 20세기에 나타나면서 소금은 염화나트륨으로 통하게 되었고 이런 화학물인 정제염을 먹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먹다 보면 매석거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힘을 내는 음식에 탐닉하게 되고 이런 음식은 혈당의 상승과 함께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높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이 생겼을 때에는 균형이 깨진 것이므로 처음에는 소금 먹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금의 맛을 느낄 만큼 입맛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 것이 싫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 밥이 너무 달다는 것을 느껴야만 식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몸은 변합니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맛있게 느껴졌던 맛의 기호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올바른 입맛을 길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질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자.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자항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타의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 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들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도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찬물로 씻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겨울철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우나에 있을 때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없기에 사우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서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창문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어떻게 찬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 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약을 끊자.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책을 통해 확신을 얻기는 했지만 약을 끊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만약에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 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 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한 보호자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의 경우처럼 약의 복용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약을 끊어야 합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사례 하나,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 증상.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짧은 머리의 청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돌 지나면서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21살인 지금까지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약을 먹고 바르기도 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토피가 너무 심해 군대도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 가장자리에서 목과 팔꿈치, 손목, 무릎 뒷부분과 발목 아랫부분이 유독 심한 상태였고 186cm 정도의 큰 키였으며 병원에 오기 전에는 몸무게가 115kg이었는데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현재 체중은 85kg 정도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처방, 철저하게 현미밥과 채식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자 몸이 가벼워지고 변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취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아토피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팔 부위도 손가락 끝부분만 남으면서 팔꿈치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뒤와 아랫다리가 깨끗해지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동안 증상이 생기면 듬뿍듬뿍 바르던 연고도 완전히 끊고 먹는 약도 없는데 아토피 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약 2달간의 식생활 교정과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얀 각질로 뒤덮여 있던 얼굴이 제 나이 또래의 젊은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병명이 갖고 있는 뜻은 원인 모르는 병인데 원인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원인 모르는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례 2.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 앳된 얼굴의 여학생의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74cm 정도의 큰 키였지만 얼굴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이유를 묻고 나서 내심 놀랐습니다. 1년 전부터 팔다리가 아파서 운동도 못할 정도가 되어 병원에 갔다가 류머티즘 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아 약을 먹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위경련이 심해져서 증상이 올 때는 실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자주 결석하게 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중하기가 힘들다면서 건강을 찾을 방법을 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처방, 우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금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1리터씩 물처럼 마시던 우유를 입에 대지 않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과즙을 끊게 하고 싱겁게 먹던 반찬에 충분한 소금을 넣어서 먹게 하고
현미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하면서 학교 급식도 반찬은 먹되 밥은 꼭 현미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게 했습니다. 점심에 급식으로 먹는 흰쌀은 오후 시간에 출출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빵과 김밥 같은 간식거리를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미밥을 충분히 먹으면 필요 없게 될 테니 불량한 간식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소금을 중간중간 먹게 하자 입마름이 사라지고 어지러움이 줄어들면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변해갔습니다. 심한 몸살도 앓고 검붉은 코피를 쏟으면서 몸의 면역이 살아나고 해독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도 피곤하지 않아 읽고 싶던 책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 큰 키로 아기처럼 팔짝팔짝 뛰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어 저 또한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에 아토피 흔적으로 각질이 일어났던 얼굴도 매끈해지고 혈색도 돌아 이젠 건강한 여학생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도 아닙니다. 단지 혈류가 부족한 손가락, 발가락 관절에서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고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냈을 뿐입니다. 어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도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